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국제경제법을 하는데, 국제경제법 교과서라고 할 거는 딱 하나 있죠.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쓰신 국제경제법 교과서가 있는데, 뭐 그 교과서가 뭐 대안도 없는 유일한 수험 교재긴 하지만, 뭐 정작 시험지에 나오는 건 잘 안 쓰여 있고, 뭐 좀 제대로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시험이 대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이거 다 볼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거 이제 한정해서 이제 볼 거고, 뭐 국립 외교는 당연하고, 행시 통상직 하시는 분들도 여기 적혀 있는 거로부터 벗어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시험이. 그러니, 요것만, 믿고, 요 정도 공부하시고 가시면 된다. 라는 생각하에 가시고, 우리가 일반국제법 뭐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은, 뭐 저번 주까지 일반국제법 했는데, 어려웠죠, 일반국제법. 근데 국제경제법은 그거에 비할 게 아니에요. 뭐 앞에 것들은 뭐 그냥 일반국제법이 거의 뭐 초딩 수준이라면 이건 뭐 고3 수준의 그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괴로울 겁니다. 공부하시는 게 괴로울 것이고, 하지만 뭐 괴로운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공부하고 시험장 가야지. 그리고 답안지 쓸 분량,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것대로 하면 희한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답안지는 쓸 수 있어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야, 너 국제경제법 되게 잘하는 애 같다? 너 뭐냐라고 물으면 답 못해요. 근데 답안지는 채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 실력을 끌어올릴 만큼 이제 설명은 드릴 겁니다. 자, 3페이지 가보죠. 국제경제법의 이제 개념 및 법원. 자,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이라는 국가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A라는 기업이 X라는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을이라는 국가에 B 기업이 이걸 이제 수입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요 노란색이요. 이 사인 간의 국제 거래 관계는 순수하게 경제적이고요. 이 노란색을 규율하는 법이 국제거래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국제경제법은 이런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인과 사인 간의 국제거래 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개입할 때 이제 함부로 개입하면 함부로 개입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개입할 때 지켜야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제경제법이라고 하고, 빨간색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즉 국제경제법도 국제법이어서 국가를 수범자로 하는 거예요. 국가를 수범자로. 자, 그래서 로마자 1번의 1번 국제경제관계 이제 특성 보시면은 양가로 1번 국제경제관계의 복합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가로 1번 국제경제관계의 두 개의 유형에서 국제경제관계라는 건 예컨대 갑이라는 국가의 X기업이 상품을 생산해서 을국가의 Y기업에게 수출하는 것처럼 기업을 포함한 개인들이 활동하는 영역과 그 다음 을국 정부가 각국에서 생산되어 을국에 수출된 상품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공부할 반덤핑 관세를 매긴 데라든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처럼 국제법 주체인 국가가 활동하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반가로 2번 양자의 특징, 칠판에 있는 그림 중에 노란색 부분이요. 사인 차원의 국제경제관계, 즉 재화를 어떻게 생산해서 그것을 을국까지 어떻게 운송하며 그 와중에 물건이 부서질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라든가, 그 다음 칠판에 있는 그림에서 B기업이 A기업한테 대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실제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이건 순수하게 경제적이고요. 이걸 규율하는 법이 국제거래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고, 동그라미 두 번째, 이에 비해 국가 간 차원에서 국제경제관계의 특징은 국가들이 자국에 다 경제정책이 있을 텐데,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국제경제협력의 수행으로서 국제경제법이 규율하며
지금부터 보는 국제경제법은 순수하게 경제적이지가 않고요. 종종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양가로 2번 이렇게 국제경제관계를 다루는 국제경제법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어느 한 나라도 순수하게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가지고 자국민이 다 생활할 수는 없어요. 다 뭘 수입하고 뭘 수출하고 그래서 국제경제관계는 다 상호 의존적인데요. 반가로 2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상호 의존적 관계의 긍정적 측면은 비교 우위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쌀을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10만 원이 든다라고 칩시다.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10,000원이 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들여서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느니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한 쌀을 수입해서 먹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는 나라가 그 재화를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최적화된 가격으로 수출해서 재화를 나눠 쓰면 지구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제라는 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됐어요. 자, 넘겨보시면은 로마자 2번 이제 국제경제법의 의의는 칠판에 있는 그림처럼 1번 국경을 넘어 달리 두 국가 이상에서 상품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무형재산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이동과 관련된 경제적 거래에 관한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정을 기본 영역으로 하고 개인을 수범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수범자로 하는 게 이제 국제경제법인데 됐어요. 나머지 거 보실 거 없고 자, 제2편 WTO 체제 이제 개관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게 WTO 이제 세계 무역기구 협정문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세계 무역기구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은 그 당시 전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발발한 전쟁으로서 유럽의 산업 기반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논의한 게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데 모여가지고 다음 세 가지를 잘 관리하면은 다시 한번 인류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국제 통화. 국제 통화가 어떤 국가든지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고 잘 흘러야 하겠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뭐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실 텐데 뭐 어떤 달은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달은 조금 받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받았건 조금 받았건 그 다음 달 용돈 받기 일주일 전은 항상 다 떨어지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누가 나 일주일만 융통해 주면은 이 위기를 넘길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뭐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것도 쉽지 않고 자,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거는 이제 기축통화, 이제 달러나 유로화 이런 걸로 이제 지급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지금 달러나 유로화가 뭐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그렇다면 누가 돈 빌려주면 이 위기 넘겨가지고 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국제 통화를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인터내셔널 모네타리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걸 IMF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IMF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유동성의 위기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경제 부흥을 하려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만들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즉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여러분이 100만 원 갖고 있을 때 그걸 200만 원 만드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정선 카지노 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2억을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 뭐든지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 시드머니를 그래서 마련하기 전까지는 허리띠 졸라 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억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2억 만들어 드릴게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만 있으면은 돈 뻥튀기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직접 경험한 건데 그 옛날 뭐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 화폐 단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때 5억이 있으면 3개월 만에 무조건 10억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 어떤 기업들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더 못 빌리면은 그게 한 구자가 5억이었어요. 거기 참여하려면은 5억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 회사에 빌려줘요. 그럼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식을 내가 담보로 가져요. 그래서 그게 10%만 빠져도 나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안전해요. 내가 5억 빌려주면서 그 대표이사의 주식 한 10억어치를 내가 담보로 가져요. 담보로 가져가지고 한 5%만 빠져도 난 팔아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나면 10억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안 돌려주면 또 그 주식을 또 팔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앉아서 더블 튀기 하는 거예요. 근데 5억 이하 돈은 그걸 참여를 안 시켜줘요. 현금으로 5억이 있어야 그게 참여가 돼요. 그래서 이렇듯 그때 5억이 없어가지고 그거 참여 못 했었는데 시드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국제 투자 이런 것들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뱅크 그 다음에 이 뱅크는 뭘 하느냐 부흥이요. 리스트럭처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 디벨롭먼트 국제 부흥과 개발을 위한 국제은행 이게 IB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BRD를 통해서 국제 투자 이것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 경제가 다시 부흥하려면 국제 무역 이것이 원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는 ITO를 만들자 이런 합의를 했어요. 이게 브레튼우즈 체제예요. 근데 이런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IMF 만드는 데는 성공했고 IBRD 만드는 데도 성공했는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을 만드는 거는 미국이 거부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즉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유례 없는 호황입니다. 즉 유럽에 좋았던 그런 산업 기반들이 다 무너져서 미국 기업들은 전혀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전쟁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즉 미국 입장에서는 공연히 유럽 국가들과 무역을 함으로써 무너진 유럽 국가들의 기업을 되살려주느니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을 만드는 거에는 미국 상원이 거부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럼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무역은 하고 있으니까 무역을 할 때 준수해야 되는 법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1947년 타리프, 관세 및 트레이드, 무역에 관한 제네랄, 일반, 어그리먼트 그래서 1947 가트 이걸 만든 겁니다.